오늘은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31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스포일러가 좀 많습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는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오터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이 듄 파트 2인데요. 제가 요즘 우리가 다루는 작품 속 인물로 오토녀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효블리, 듄의 어떤 인물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전에 질문을 해주셔서 조금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원래 자기가 자기한테는 약간 좀 더 객관적이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 검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음. 내가 저 사람을 빗대는 건 좀 약간 이렇게 조금씩 그게 누구였는데? 어, 약간만 할게. 약간 어. 찬이. 아, 찬이었어? 네, 왜냐면 어. 찬이는 어. 이렇게 그 프레멘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향한 일종의 비과학적인 기대나 어떤 음. 따름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입장이잖아요. 음. 그게 어떤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저도 음. 의심이 많거든요. 아,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종교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몸이야? 예, 예, 응. 한때 이제 종교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에 음. 내가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네, 찬이는, 극 중에서 또 이제 생태학자인 분의 딸이거든요. 음. 맞죠? 맞아요. 이름을 까먹었다. 그쵸. 그 생태학자의 딸이라서 네네. 또 그 맞아요. 생태학자도 과학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과학자니까. 네네. 네, 찬이도 그 역량 때문인지 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저도 그런 음. 의심이 많다. 네. 네. 그 그런 측면만. 생태학자가 네네. 생태학자가 리에트 카인즈네요. 네. 네. 그 같은 카인즈 이름이고요. 저는 사실 효블리가 제시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봤어요. 어, 겉으로는 예, 제시카가 되게 강인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내면에 수많은 불안과 격정을 잠재우고 있는 음, 인물이라서 좀 음. 효블리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유, 뭐 너무 과분하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둔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토녀들이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사는 것 해보겠습니다. 효블리? 네. 어, 근데 체리복주님은 극중 배역 아, 매칭 안 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종교를 별로 안 믿어서 메시아를 안 믿을 것 같아서 찬이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음, 거기에 나중에 나오는 건이 할렉이라고 1편에도 네네. 나왔었어요. 네네. 우리 폴의 스승이었죠. 무술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뭐 그분이 찬이가 막 계속 반발할 때 막 불러 앉히잖아요. 음, 나중에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일단 피하는 점에서 저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어, 네네. 그리고 또 블라디미르 하코넨 먹는 거 네. 좋아하고 운동 심하게 아이고, 싫어하는 네,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효블리는 그동안 뭐 산 게 있거나 아니면 보는 OTT 어떤 걸 봤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내가 사는 것. 제가 사실 요즘 햇볕을 쬐면서 산책할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날씨 변화에 좀 둔감한 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매일 일기예보를 찾아보거든요. 네, 날씨에 맞게 옷도 좀 챙겨 입고, 비 네, 온다고 하면 우산도 챙기고, 이게 어쩌면은 좀 당연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올해부터 좀 날씨를 챙겨봐요. 네. 그래서 기온이 몇 도인지, 내일은 또 어떤지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체리 복주님도 아실 텐데 제가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네. 제가 부러워하죠. 네. 이게 휴대폰이랑 뭐 카드 지갑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요즘은 인제 좀 챙길 짐들이 있어서 가방을 쓰는데 그래서 좀 가방을 관심 있게 쪼끔 보고 음. 있고 음.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니는지. 없으면 아쉬우니까. 예. 근데 약도 챙겨야 되고 영양제도 넣어 다녀야 되고 뭐 립밤, 핸드크림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요새 한약을 먹고 있어 가지고 음. 매일 가방에 이제 한약이랑 텀블러도 음. 넣어 다녀야 음. 되니까 아무튼 요즘 그렇게 짐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또 용도에 맞는 가방들을 좀 갖추고 있다. 요새 좀 아. 근황이고요. 요새 OTT 좀 보는 거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결혼지옥이라는 콘텐츠를 하시는데 아. 지금은 시즌 2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지옥에 나오시는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부부들이 좀 어떤 갈등 양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재밌다고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리고 뭐 이 사람 사는 네. 사가 다 재밌죠. 그죠. 네. 이 갈등 부부가 상담을 받고 어떻게 관점이 좀 확장되는지 음. 이전에는 자기 입장에서 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상대방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음. 오은영 박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 상대방의 관점까지 좀 알게 되는 그래서 좀 음. 이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즐겨 보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커플이 아니시더라도 배우자가 없더라도 인간관계가 흡사 같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같아요. 모든 네. 인간관계는 연애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새로운 또 멘트 좋네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인간관계에 음.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근데 음. 왜 모든 인간관계가 연애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좀 깊은 수위가 남녀 간의 어떤 연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녀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연애도 포함되겠습니다. 음. 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도. 네. 사귀고 그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연애나 뭐 비슷한 그 서로에게 바라는 바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또 가족도 마찬가지인 어.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네요. 네. 네. 저는 네. 네. 가방을 꼭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도라에몽이라고 불리는데요. 뭐든 다 넣고 다니니까. 어. 그래서 제가 등이 가려울 때가 많아서 효자손도 갖고 어머. 다녔거든요. 철두철미하시네요 아주. 네. 그래서 그 왜 효자손을 갖고 다녔냐. 음. 게으른 성격이라서 바디로션을 안 바르는 거예요. 그게 가렵잖아요. 네네. 그 건조하니까. 네, 건조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바디로션을 샀습니다. 그래서 음. 피지오겔 레드를 추천받아서 샀거든요. 근데 네네. 피지오겔로부터는 아무런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죠, 알죠. 오해하지 마시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고. 그러면 잠시 듄의 배경과 파트 1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듄은 원작 소설이 총 6권인데 1권이 90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1권을 파트 1, 2로 나누어서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제 설명도 조금 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길지는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듄 파트 1은 우리나라에서 2021년 10월 20일에 개봉했는데요. 파트 2는 2년 4개월여 만인 올해 2024년 2월 28일에 개봉했습니다. 때는 AG 1191년인데요. AG는 무엇이냐? 애프터 길드의 약자인데요. 그럼 비포 길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기 16,200년에 우주 길드와 베네 게서릿이 설립되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BG, 비포 길드와 AG,
애프터 길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인 AG 10191년에 우주 길드와 베네 게서릿이 설립된 시점 서기 16200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네, 26391년이 되는데요. 서기 26,391년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는 24,367년 후의 일인데요. 멀어도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주 길드와 베네 게서릿은 왜 설립되었나?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후의 미래이다 보니까 AI가 엄청나게 발달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이렇게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자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한 시점이 서기 16,200년이었던 것입니다. 에이지 애프터 길드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AI의 위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주 길드 제국을 설립하고 AI 대신 베네 게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컴퓨터나 뭐 이렇게 AI가 사고하는 그런 기계들이 안 보여요. 무기는 되게 최신식인데. 그렇죠. 네네. 우주 길드는 행성과 행성 간의 여행을 독점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 수익으로 제국을 유지합니다. 베네 게서릿은 더 이상 AI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직관력과 지성을 최대치로 높여서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를 계획하고 예언하는 일을 하는 여성들의 집단인데요. 대표적인 어떤 능력이 독심술로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한다거나 웅변술로 보이스라고 하는 능력인데요.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제국이니까 황제와 귀족 가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공 폴, 티모시 살라메의 가문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런 가문이 하코넨 가문인데요. 하코넨 가문은 모래 언덕, 즉 듄으로 이루어진 아라키스 행성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요. 아라키스가 왜 중요하죠? 표블리? 아라키스에는 우주의 스파이스가. 필수 자원인 네. 스파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네. 스파이스는 행성 간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석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각제죠, 환각제. 환각제. 네. 인간의 어떤 기능을 확실히 올려주는 네네. 환각제죠. 네. 그래서 뭐 행성 간의 여행도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코넨 가문은 아라키스 원주민인 프레멘을 억압하면서 스파이스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아트레이데스 가문에게 아라키스를 넘깁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칼라단이라는 물 좋고 경기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겉으로 보기엔 하코넨이 아트레이데스에게 밀린 것 같잖아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폴과 그의 아버지 레토 공작, 어머니 제시카는 딱히 아라키스를 먹고 싶지 않았지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아라키스로 이사를 합니다. 황제가 아트레이데스 가문에게 아라키스를 준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인 레토 공작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로 이사한 후 하코네는 아트레이데스를 습격합니다. 레토 공작이 죽고 폴과 제시카는 3억으로 도주해서 아라키스 행성의 원주민인 프레멘족들을 만나는데요. 폴은 프레멘의 전사 자미스와 결투를 해서 그를 이기고 프레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베네 게서리스의 이야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제 뒤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베네 게서리스는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메시아가 온다고 퍼뜨리는데요. 퀴사츠 헤더락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키기 위해 베네 게서릿은 수백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폴의 어머니도 베네 게서릿의 일원이었습니다. 베네 게서릿은 제시카와 레토 사이에 딸을 낳게 만들려고 했는데 레토 공작이 아들을 원했고 레토를 정말 사랑하게 된 제시카가 조직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낳아서 폴이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베네 게서릿은 태아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시카가 딸을 낳았다면 하코넨 가문의 페이드로타,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를 했죠. 하코넨 가문의 페이드로타와 결혼을 시켜서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제시카가 아들 폴을 낳았습니다. 제시카는 아들을 낳았지만 베네 게서리스의 능력을 폴에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폴은 목소리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보이스라는 능력과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집니다. 듄 파트 1에서 폴은 꿈속에서 계속 사막의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 일설에 의하면 디올 광고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프렘의 일원인 찬이 젠다이아였어요. 듄 파트 1 말미에서 폴은 드디어 찬이를 만나게 되고 여기까지가 듄 파트 1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듄을 적극 추천하신 효블리의 추천사 듣고 가겠습니다. 네. 듄은 서사, 연출, 연기 무엇 하나 이렇게 빠지지가 않는데요.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도 상당한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영화가 왜 종합 예술인지 너무 확실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시대일 수도 있고, 특정인의 뭐 삶이나 감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영화적 경험이 뛰어난 게 듄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듄에서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영화의 톤이에요.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영화의 톤을 너무 잘 잡았더라고요. 감독의 이전 영화들을 봐도 특유의 그 담담한 톤이 있어요. 어떤 대사가 별로 없고, 뭐 심각하게 접근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담담하게 상황을 전개해 가는데요. 네. 이번 영화 듄에서도 그런 담담하고 차분한 톤이 전체를 끌고 가니까 더 장엄하게 느껴지고 거대한 이 듄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뭐 음악도 한 몫을 합니다. 네, 너무 한스 짐머. 공들여서 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처럼 이게 듄의 원작 소설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자칫하면 영화도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정말 핵심 줄거리만 탁탁 다루고 부수적인 설명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뭐 AI 전쟁이 있었고 없었고 이런 거 설명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본론으로 그냥 탁 들어가는데 이 시작된 이 본론이 무슨 상황이지라고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하다. 그래서 사실 친절한 영화는 아니지만 몰입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반면에 좀 흥행에는 다소 미진한 게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00만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충분한 어떤 또 관객 수가 들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아무래도 가볍고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관객 수가 많잖아요. 이게 네. 보면 우리나라에 1000만 영화가 벌써 한 30개가 되거든요. 네네. 그중에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 3개나 1000만을 넘었어요. 이게 듄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듄을 1편, 2편 다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듄을 보고 나면 이제 어벤져스는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내가 어릴 때 재밌게 네. 봤던 게 어벤져스라면 이제 성인이 돼서 듄으로 넘어온 느낌이에요. 그만큼 듄이 선사하는 이 세계관은 깊이와 디테일이 남달라요. 그래서 일종의 장르의 진화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버전으로는 좀 가기가 힘들죠. 아무튼 요런 정도로 추천사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 관객들, 뭐 MZ 세대들은 나이가 이제 중년에 이르신 스타워즈 팬들처럼 듄을 약간 그렇게 고전으로 생각하고 계속 뭐 팬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효블리가 말했듯이 이 듄이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관객들이 그 빈틈들을 다 채워 넣을 수 있는 약간 좀 미디어를 보는 그런 능력이 좀 이제 커져 가지고 더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상력을 넣어서. 네, 그러면 듄 파트 2로 넘어갈 건데요.
준 파트 2는 황녀 이룰란이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황제 샤담 4세가 레토 공작을 아들처럼 아꼈는데 권력 때문에 멸문했다고 하면서 제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멸문은 못했잖아요. 폴과 제시카가 프레맨들과 함께 아라키스 행성의 타브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맨들은 폴과 제시카를 경계하는 파와 리산 알가입,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파로 나뉩니다. 베네 게서릿이 아라키스 행성에 모저가 올 거고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좀 퍼뜨려 놓았다는 그 설정이 1편에 약간 나와요. 북부 프레맨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남부 근본주의자들이 메시아를 믿는데요. 찬이는 북부에 속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도 결국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이니 자신들의 미래는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폴도 메시아를 믿지 않죠. 폴이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극적 재미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폴은 사실 이 극중의 나이가 뭐 10대 정도로 15세.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예. 사실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나이죠. 그리고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한데, 태어나서 자란 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칼라단. 네. 네. 노르웨이에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대지와 어떤 풍부한 물,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척박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진 어떤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트레이더스의 이제 사람들은 좀 더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설정 자체가 풍요로워 보이고 레토 공작 자체도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황제의 명을 이게 독약인 줄 알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또 어떤 충신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좀 설정에서 폴이 지금 뭐 메시아네 아니네 이런 것들에 뭐 관심을 가지거나 뭐 따른다 거부한다라는 것을 상황이 되기 전까지 굳이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프레멘의 족장인 스틸가 하비에르 바르뎀이죠. 스틸가는 남부 근본주의자라서 리산 알가입의 신화를 믿는 사람인데요. 스틸가는 제시카에게 자신의 교모가 생명이 다했으니 교모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부탁이 아니었어요. 교모가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시카는 생존과 폴의 미래를 위해서 실상은 독인데 이름은 생명의 물인 그 물을 마십니다. 저는 제시카, 그러니까 레베카 페르구손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어땠어요? 이전에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랑 느낌이 상당히 다르고 연기도 너무 이 듀운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느껴지는 주요 배역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폴의 역할에 이 티모시 살라메 외에 떠오르지 않듯이 이 어머니인 제시카 역에 이분 외에는 뭐 맞아. 매칭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찰떡이었다. 맞아. 네. 너무 몰입도를 높이는 또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듄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복잡 미묘한 연기를 해내야 하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겪어온 그리고 겪어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죽었고 아들을 메시아로 만들어야 하고 자신은 또 애를 베고 있고 그리고 출생의 비밀도 있고 약간 아주 가장 좀 흥미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시카는 생명물을 마시잖아요. 독을 먹는 건데 근데 베네 게서릿이기 때문에 해독 훈련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카가 살아남자 남부 근본주의자들은 폴이 리산 알가입이라고 더욱 믿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폴이 프레멘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통과 의뢰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막 횡단인데요. 사막 횡단을 할 때는 찬이가 도와주잖아요. 사막 벌레를 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걷는 방법을 찬이가 좀 제대로 알려주는데 걸음걸이가 좀 웃기긴 하지만 둘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네. 네, 제가 여기 네. 좀 재밌는 게 찬이 역의 젠다이아가 스파이더맨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두 편에 나왔었는데 그때 스파이더맨의 연인인 MJ로 출연했었어요. 근데 티모시 살라메가 스파이더맨 오디션에 떨어졌거든요. 톰 홀랜드가 되고. 근데 오디션에 음, 떨어지고 정말 애통해했대요.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그랬는데 듄에서 결국 뭐 젠다이어와 연인으로 출연해서 좀 한을 풀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그냥 음, 쓸데없이 생각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 강문이 하코넨의 스파이스 추출기 하베스터 파괴가 있었는데 이거는 젠다이어 차이니와 합동 작전으로 파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박직감 넘치고 좋았어요. 아니, 저도, 예, 그런 어, 어떤 둘이 음, 단순히 이제 이성적 어떤 호감이 넘어서서 동료애적, 그리고 맞아. 너무 서로 잘 맞고 호흡이 좋잖아요. 음, 이게 그 연애를 하더라도 어떤 맞아. 사소한 것에서 틀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커지는 어떤 음, 경험들을 쌓는 장면 중에 또 하나였고 음. 그런 액션적인 측면에서도 네, 볼거리가 너무 좋고 네, 재밌었죠. 네. 이때 스틸가가 폴에게 프레멘의 전사 우스리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그리고 폴 스스로에게도 이름을 정하라고 하니까 그 캥거루 쥐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무아팁이라는 걸 알려주자 폴이 스스로의 이름을 폴 무아팁 우슬로 만듭니다. 캥거루 쥐?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네, 캥거루지가 좀 이제 유일하게 CG스럽다라는 걸 느끼는 포인트이긴 했었어요. 그 네. 외에도 어떤 음,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CG를 좀 썼다고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정말 그냥 저런 행성이 있는 것만 같은 포인트였는데 유일하게 아, 이거 CG지. 예, 아, 요거 귀엽지만 만화지? 네, 귀엽지만 인위적인 유일한 느낌을 음. 받았던 장면이긴 네. 했어요. 네. 귀여웠어요. 예. 애니메이션 같았죠. 그래서 스틸가는 무아띠의 여러 의미 뭐 길을 가리키는 자, 사망의 스승을 언급하면서 폴이 고른 새 이름을 잘 지었다고 마음에 들어 하지만 찬이는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이만 폴을 우스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찬이는 역시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가장 크게 호응한 장면 모래벌레 샤이 훌루드를 타기였는데요. 이 장면 어땠어요? 이 모래벌레 이전에 일단 음음음. 이 아라키스 행성이 가지는 어떤 어 광활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경외심을 일컫게 하는 이 환경, 사막 모래 환경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더 큰 공포를 이제 가져다 공포? 주는 게 음. 모래벌레인데 음. 이 모래벌레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음. 이 모래벌레는 자기가 컨트롤된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 음. 특징을 활용해서 부를 수도 있고 올라탈 수도 있고 심지어 교통수단으로도 이용을 하잖아요. 네. 대이동을 할 때. 네. 또 심지어 이삿짐도 옮겨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장면, 장면 상상하지 못한 어떤 변화, 반전들이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 요소가 이 모래벌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스펙타클이죠. 예, 이 폴이 이 '언젠가 모래벌레에 올라타겠구나.'라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1편 엔딩이 음. 누군가 저 멀리서 모래벌레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맞아요. 끝나거든요. 네. 그때도 약간 충격이잖아요. 아, 네. 모래벌레는 어떤 무서운 공격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아, 저렇게 타고 다니네.'라는 것에서도 음. 1 편에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2 음. 편은 본격적으로 택시 역할도 했다가 이삿짐 센터도 택배 회사. 했다가 뭐 마지막에는 정말 그 어떤 '전쟁의 무기로도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음. 어떤 확장성이 정말 재밌게 봤던 포인트였습니다. 네. 약간 모래가 광활한 바다고 고래 같은 그런 느낌의 모래벌레였어요. 그쵸. 네. 근데 그 네. 모래벌레 그 고래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 좀 세로로 긴 사막이라서 그런지 횡으로 역동적인 느낌이 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좀 통상적인 연출이 등장인물의 반응샷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기는 할 건데 제가 먼저 폴이 샤이 훌루드를 타는 장면을 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1편에서는 좋았거든요. 저도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근데 그렇게까지 또 많이 저는 반응을 크게 못 느껴서 좀 가로로 긴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샤이 훌루드를 불러내서 승차하는 데 성공한 폴 무아띠백에 완전히 경도돼 가지고 우리 스틸가가 눈에서 하트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저는 스틸가가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존경하는 눈길로 막 쳐다보니까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웃기는 장면이 없잖아요. 음. 없는데 스틸가가 이렇게 웃겨 줘 가지고 그쵸. 유일하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네네.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하비에르 바르뎀이 티모시 살라메를 이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하트를 뚝뚝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한편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은 스파이스 수학을 진두지휘하던 라반을 페이드 로타, 오스틴 버틀러로 대체합니다. 페이드 로타의 생일날 검투장에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3인과 페이드 로타를 싸우게 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흑백 화면이 되잖아요. 이 연출 어떻게 보셨어요? 이 행성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잖아요. 네. 어 이 하코넨 가문이 살고 있는 행성 자체가 음. 어 이게 뭐 좀 뭐라고 검은 할까요? 태양? 음. 예, 뭐 검은 태양도 그렇고 이게 햇빛이 투과돼서 내리쬐는 곳이 아니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좀 항상 네네. 스모크 흑백의 현상이.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설정 자체를 그렇게 했던 것을 더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 흑백으로 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뭐 '과거 해상신처럼 쓰나?'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도 느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게 행성 자체의 어떤 특성을 좀 더 극대화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고 사악한 그들을 좀 더 다르게 조명한 것이 아닌가. 이 햇볕이 또 충분히 뭔가 잘 투과되지 않으니까 설정상 민머리에 눈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전신에 털이 없는 민족으로 나오는데 그런 어떤 극단을 여러 가지 장치적으로 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그 페이드 로타가 악역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고 폭력적인 이 하코넨 집안에서 원하는 어떤 유전적 특성의 압축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하코넨 남작 자체도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라반이라는 조카가 처음에는 본인을 좀 이어서 역할을 좀 맡겼더니 좀 여려. 라반은 좀 여리기도 하고 강하지 못하잖아요. 다혈질. 그때 응. 예. 그 딜을 대체할 만한 어떤 잔혹한 특성을 더 잘 갖춘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너무 "나 악역이야."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오히려 그렇죠. 예.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여튼 음. 이 검투장의 결투를 의미심장하게 지켜보는 벤의 게서릿이 있었는데 마고트였습니다. 레아 세두가 연기를 했는데 벤의 게서릿의 수장 모이암 교무가 보낸 것이었어요. 페이드 로타에게도 키사치 헤더락에 혈통이 있는지 시험하고 마고트를 통해 잉태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모이암 교무는 페이드 로타가 황제의 딸 이룰란과 결혼을 하고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폴은 프레멘 부대를 이끌고 하코넨 부대의 하베스터를 공격하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술스승 거니 할렉과 제외합니다. 거니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비밀 핵무기 경락고 위치를 폴에게 알려주는데요. 건이는 프레멘을 규합해서 아라키스를 지배하라고 하지만 폴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남부 근본주의자들에게 가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페이드 로타가 공격을 해오자 남부로 떠날 결심을 하는데요. 이때 폴은 제시카가 미리 짜놓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물을 마시고 가사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때 찬이의 눈물이 폴을 살리잖아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맞죠? 네, 찬이의 예. 눈물이 살리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찬이의 운명으로 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제시카가 빨리 네 할 역할이나 해라고 이 보이스를 써서 찬이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음, 찬이가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흐름의 어떤 눈물을 좀 흘리고 약간 흘린 다음 각성하는 듯한 음,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찬이라는 존재가 이 필연적인 존재였음을 이 장면에서 보여준다고 보이죠. 네. 저는 사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백설공주가 생각나서 조금 웃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전적이긴 하죠. 네. 네. 근데 프레맨이 수분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눈물도 뭐 좀 신성한 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이게 사실 프레맨족이 눈물을 누가 죽어도 울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누가 죽어서 우는 걸 안 좋게 오히려 생각하는 민족인데 그런 찬이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음. 이제 설정인데 약간은 인위적이지만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되어야만 하고 그런 정도의 감정임이 또 확인되는 장면이었지 않나 네 네.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폴이 찬이에게 물고리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물을 이렇게 건네는 자기 물을. 근데 그게 프레맨족에게는 청혼의 의미라고 하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아 저만 못 그 본 건가? 사막에서 물을 네. 나눠 마셨던 것 같은데 아 예 근데 그게 뭐 그렇구나. 청혼의 의미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네네. 예 청혼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나 봐요. 네. 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폴은 생명의 물을 마시고 프레맨족의 과거 역사를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제시카가 하코넨의 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난 폴을 남부 근본주의자들은 키사츠 헤더락으로 추앙합니다. 군사회의에서 스틸가가 폴에게 자신을 죽이고 족장이 되어 발언권을 얻으라고 하는데 폴은 자신은 길을 만드는 자이고 자신은 마음대로 말할 것이고 대적할 자는 나서라며 카리스마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때 폴이 연설하는 장면?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가 좀 빛을 발했던 장면이 두 가지 저는 인상 깊었는데 하나가 이 장면이고 이런 연설을 할 때 사실 압도하는 어떤 카리스마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음성과 연기가 그래도 짧게 이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를 빨리 보여주기 좀 좋았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베네 게세르트인 데모에게 시험을 한번 받잖아요, 1 편에서. 맞아요. 어떤 상자 속에 손을 넣어서 이 고통을 참아야만 기사체드락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고통을 또 참을 때의 연기가 음. 뭐 되게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되게 몰입도 있게 흥미진진하게 만든 연기. 그래서 이 폴이라는 인물이 마치 정말 이 실제 하는 성장 스토리처럼 느껴지는 연기들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는 최근에 본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정재한이 성자의 머리를 베고 나서 방송하는 장면이 좀 생각났어요. 이렇게 음.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각성하는 장면 같았거든요. 폴은 아트레이데스 인장을 찍은 선전 보고문을 황제에게 보내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핵포탄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 건이가 알려준. 그래서 핵폭탄이라서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하더라고요. 결국 폴은 황제의 궁에 입성해서 할아버지인 하코넨 남작을 죽입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 스타워즈의 I'm your father가 생각났는데요. 그쵸, 그쵸. 예. 비슷하죠. 폴은 황실 일행을 포로로 잡아두고 하코넨이 불러들인 대가문의 함대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하죠. 개입하면 핵으로 스파이스를 다 날려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황위를 넘기라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노서에서 못 싸우겠다면 대리자를 내세우라고 하는데 이때 페이드로타, 오스틴 버틀러가 나섭니다. 당연히 주인공 폴이 이기는데요. 페이드로타가 너무 좀 쉽게 패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요. 여튼 폴은 황녀인 이룰란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찬이 어떡합니까? 그쵸. 그 자리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어떻게 계속 듣고 있어. 그치. 근데 그 전에 우리 폴이 나는 너만 사랑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청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룰란 역할을 한 플로렌스 퓨가 뭐 블랙 위도우로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레타 거익의 작은 아이들의 에이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 작품에 또 티모시 살라메도 로리로 출연했었어요. 네. 그래서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에이미와 결국 결혼하는 역할이거든요, 로리가. 근데 자기는 아시들에서 로리의 첫사랑이 조였는데 결국 에이미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듄에서도 폴의 첫사랑은 찬이인데 결국 이룰란인 플로렌스 퓨와 결혼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음, 결국 황제는 폴에게 황위를 넘기지만 대가문은 폴의 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을 하려 합니다. 폴은 그렇게 자신이 많이 우려했던 우주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광기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듄 파트 2가 끝나고 뭐 한 3년 뒤에 나올라나? 파트 3는. 네. 그러게요. 그렇게 또 한참 네네. 기다려야 돼. 네,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효블리가 언급하고 싶은 장면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 듄이 사실 뭐 줄거리나 이런 서사적 측면도 좋지만 이 구성을 저는 감독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보면서 감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 듄 유니버스를 이제 구성하고 이 듄 유니버스의 배경이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음. 듄 파트 1과 파트 2는 이 1900 1191년 네. 말씀하신 그런 네. 뭐 더하고 하면 한 2만 년 뒤에 네. 이 24,000년 한 뒤. 해에 네. 한 해에 일어난 일을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다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의 여러 행성을 배경으로 보여주는데 이 황제가 사는 행성이 있고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사는 행성이 또 따로 있고 하코넨 가문이 사는 행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 우주가 원하는 스파이스가 있는 아라키스 행성이 나온단 말이죠. 이 각각의 다른 특색의 행성들을 보는 재미가 크고요. 이 특히 아라키스 행성은 모래로 뒤덮인 사막이잖아요. 네. 듄 파트 1에서는 이 아라키스 행성이 이 행성에서 프레멘족만이 적응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이런 이해를 파트 2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너무 납득이 돼서 더 빠져들게 하는 요소였고 음. 이러한 이어지는 흐름이 어 이 파트 1과 파트 2가 그냥 하나의 영화인데 시간상 음. 어쩔 수 없이 나눠 놓은 것으로 느껴지게 할 만큼 이 두뇌의 세계관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러한 그래서 이제 누가 간혹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 너는 듄 파트 1이 재밌었냐? 파트 2가 재밌었냐?" 그래서 제가 "이건 나눌 수 없다. 그냥 이건 그냥 그러네. 하나의 영화다." 네. 그게 사실 어 쉽지 않잖아요. 파트 1, 그쵸. 파트 2로 예. 나눴는데. 네. 다른 시즌이 아니다 이건. 그냥 다른 시리즈 어떤 다른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전반부와 하반부 같은 후반부 같은 거지 "뭐가 더 재밌었냐."라고 "나는 나눌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네. 하나로 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외계인이 어 사실 그렇게 못 해 가지고 좀 망했죠. 그쵸. 외계인 네. 최동훈 감독님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지난번에 감독인데 네네. 예전에 얘기했던 게 애초에 파트 그 외계인 나누지 말고 1 너 부와 2 음. 부를 나눌 생각으로 제작을 하면 이게 상반부에 뭘 아껴 두게 되잖아요. 네. 좀 늘어지게 되고. 근데 네. 오히려 반대로 2는 이 방대한 이야기에서 과감하게 다 쳐낸단 말이에요. 다 음. 쳐냈는데도 이게 3 시간으로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 부, 2 부를 나눈 그만큼의 압축판에서의 흥미진진함을 잃지 않는 면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드니 빌레브 감독이 그 처음에 파트 1을 만들 때 워너브라더스와 2편 계약을 안 한 상태였어요. 네네. 네네. 2 편은 "너희가 많이 봐 주면 내가 또 만들어 줄게."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인터뷰를 보니까 그 네네. 감독이 사실 자기는 이 파트 2의 감독이 안 됐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아 진짜? 쉽지 않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 본인이 다시 되어서 "그래 그럼 또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편에 그냥 1 편만으로도 "다 때려 부었다 나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일단 뭐 2 편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제가 2 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2 편에서 끝내려고 했었대요, 맞아요. 3 처음에는. 편이 계약이 안 됐어요. 예. 네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야. 2 편에서 마무리 짓기에는 또 분량이 이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3 편까지 이게 계획적 3 편이 아니었다라는 음. 점도 예 이 영화가 어쨌든 한 편 한 편 최선을 다한 것이 너무 느껴졌던 부분이었고요. 음. 초반에 이제 체리 복주님이 설명해 주신 이 영화의 어떤 배경과 설정이 네. 재밌잖아요. 그런 네.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이 음. 듀운의 시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친절할 게 없어요. 없어서 맞아요. 음. '이게 어떤 상황이지?'라는 궁금증을 보통 영화를 그러니까 듀운 원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끝나고 나서 막 찾아보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 이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인류가 스스로 능력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각 행성에 살고 있는 민족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 이 베네 게세리트 연인들도 이들만의 재밌는 독특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 음.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캐릭터 어떤 게임에서 보면 '캐릭터 어떤 능력이 있지?' 이런 거를 음. 구경하듯이 음. 그리고 각각의 다른 능력치들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궁금증도 또 이제 네. 계속 보는 내내 생겨났던 것 같고요. 네. 어 그렇게 AI를 안 써서 그런지 약간 중세 같은 미래인데 약간 중세의 느낌 뭐 맞아요. 공작도 있고 뭐 귀족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뭐 제국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네. 느낌이 예스럽고 약간 고전적이고 네. 클래식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역사가 결국 돌고 돈다는 말이 또 이런 게 아닌가. 사실 네. 태양 아래 새로울 거 없다는 게 이 정말 이렇게 쌈박한 어떤 지배 체제라는 게 미래에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 돌고 돌아 중세같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 체계가. 황제를 중심으로 이 각 행성에는 대가문이라고 불리는 귀족들이 살고 있고 이 귀족이 보통 자기를 장자 중심으로 세습하잖아요. 네. 이 먼 미래에서도 웃긴 게 하코네는 남작이고 라토는 공작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도 음. 이제 계급이 나뉘죠. 이 네네. 자기는 보통 공작이 더 계속 높죠. 음. 그쵸. 음. 계속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공작 계급이면 고글로 가는 거고 한 아. 번 남작 계급이면 고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 어. 황제가 자기를 뭐 다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음. 이런 설정도 좀 재미있고 그래서 하코넨 남작은 남자 조카들 중에 자기를 넘겨줄 인물을 선별하는 노력을 맞아요. 기울이는 거고
네. 이 레토 공작도 자신의 공작 자기를 물려줄 아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예. 이 제시카가 아들을 낳아줘서 굉장히 레토 공작은 감사해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뭐지? 뭐지?' 뭐 이런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시대착오적인 그런 게 보이죠. 네. 예. 근데 이제 다시 제가 1 편을 2 편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 때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다시 보니까 고런 디테일이 좀 재밌고 웃긴 거예요. 음. '아 저 먼 미래에서도 장자 세습을 하고 있다니.' 뭐 그러게. 이런 생각도 음. 들었고 음. 얼마나 이 어떤 세습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의 유지, 이 가문에 대한 명예욕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발동을 하니까 아들을 낳아줘서 너무 이제 감사해하는 레토 공작. 음. 음. 또 다시 한번 보이게 되고 음.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공지능을 안 쓰고 황제가 대가문을 통해 우주를 다스리는 설정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 세계관에 한번 발들이게 되면 이걸 이제 기반으로 어떤 게 앞으로 이제 뭐 전쟁이든 어떤 능력치의 격돌이든 이런 것들을 좀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이가 약간 그런 메시아나 고런 것들을 반발하는 인물로 나오고 극 중에서 내내 좀 어떤 폴의 변화도 좀 불만에 가득 차서 보고 이러니까 약간 저도 찬이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폴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의 끝을 낼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뭐 원작이 있지만 스토리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크게 네 기대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어 이 가문의 명예를 워낙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가문을 위해서 뭔가 당연하게 희생도 하고 베네 게세리트라는 이 여인들의 집단도 본인들의 어떤 사명 때문에 음. 너무 뭐 임신하고 출산하는 걸 기계적으로 좀 맞아. 불편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것도 좀 너무 중세 시대 같아요. 뭐냐면 맞아. 중세가 일명 그런 야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게. 이게 보면 너무 야만적이에요. 그치. 특히 또 이 하코넨 집안은 사악하고 잔인한 데다가 사람도 먹더라고요. 맞아. 뭐 이 자신의 어떤 뭐 하녀라고 해야 될까요? 하녀들에게 음. 줄 먹이로 옆 사람을 베어서 그냥 "갖다 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너무 야만적이고 이상한 어떤 시대 풍습을 가지고 네. 있다. 그리고 너무 외모지상주의. 어 아니 아트레이데스 가문과 예. 하코넨 가문이 딱 봐도 누가 나쁜 놈인지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쪼끔 네. 뭐 네. 우리 뭐 좀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 편. 우리 네. 편은 잘생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음. 아트레이데스가 살고 있는 행성 자체가 여러모로 풍족해요. 맞아. 칼라단. 환경적으로도.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좀 더 음. 안정감 있고 음. 편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 음. 하코넨 가문이 살고 있는 곳은 척박해요, 여기도. 뭐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리고 좀 군사적으로 이제 군사 집권적으로 통치되는 구조인데 또 음. 계급적으로도 공작과 남작으로 이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코넨이 음. 더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싶은 더 우위에 서고 싶은 항상 공격과 어떤 전복의 대상으로 상위 계급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또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곧 제시카 이 프레멘족의 데모가 된 제시카께서 출산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예. 저는 생명의 물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건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자기 선택도 있었다고 보고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단 어쨌든 폴과 자신 그리고 폴에게 기대하는 여러 역할들에 따라 현재에 더 충실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그리고 뭐 뱃속 이미 네. 태아가 비범했죠. 또. 네. 네. 그런 뱃속 아이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뱃속 아이는 생명의 물을 마셔서 너무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어 함께. 맞아. 예.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폴에 못지않은 여러 능력이 능력. 예상이 되고 이게 또 네. 좀 예고처럼 마지막에 깔리는 장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성장한 나이대로 네. 마지막에 등장을 한단 알리아라는 말이죠. 인물인데 네네. 그 예. 퀸즈 컴뱃에 나왔던 아냐 네. 테일러 조이 배우가 아마 그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상당히 성장한 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또 폴은 또 그만큼 나이를 먹었을 거고 그 시간만큼의 변화와 이후의 상황도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르미안의 네 딸들, 뭐 아뉴스 데이 같은 우리나라 옛날 황미나 만화나 이런 게 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시내 클럽, 필름 클럽을 들어보니까 김혜리 평론가는 바람의 검신이라는 순정 만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듀운의 세계관이 정말 되게 고전적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아주 장대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스 짐머가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의 영화 음악을 안 하고 이 듄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듄 영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드는 게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 드니 빌레브 감독에게 이 편 구상할 때 들으라고 막 이렇게 작곡을 해서 보내고 막 이랬다고 하는 그런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OTT 프리토킹 31회 마치기 전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 수가 조금 늘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와. 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여태 한 분도 안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메일을 만들어 두고 알려드리는 데는 조금 게을렀습니다. ott.ft.i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한 번 더 알려드리면 ott.ft.ing@gmail.com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하나, 둘, 셋. 안녕. 안녕.